살인기 4회 직업으로서의 글쓰기 특집. 오늘은 카피라이터 분과 기자분을 모시고 글을 사용하는 직군에 일하는 두 분이죠.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딜지 모르겠어요. 오늘 1회 때 나오셨던 서재준 기자님 나오셨고요. 3회도 나오셨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경남 마산에서 오신 와니와니와님. 갑자기 고향 얘기해서 깜짝 놀랐네요. 아, 네네. 네.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근황 얘기 잠깐 할까요? 저 직장인이니까 네네.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네. 최근에 제가 맡은 분야의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관계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아니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셔서 새 건물주께서는 건물을 이제 다시 올리시겠다. 아, 새로요? 네네네. 그래 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또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 진짜 빼도 못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다시 또 이제 현실 세계로 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다시 근처로 이사하실. 구해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년 살았는데 또 단 동네 가서 적응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귀찮죠. 그래서 지금 그게 근황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한 달 만에. 한 달이나 됐나요 벌써? 네, 한 달 됐어요. 많은 일이 있기 아니, 충분한 시간이긴 했네요. 네. 한 달 사이에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교환이 형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회사원의 삶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보다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아니, 저번에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편히 다니고 있으시다고. 굉장히 그게 약간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은 상태? 제가 지난 한 해 코로나 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의 심리 상태가 거의 코로나를 진짜 직방으로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부서 개편하고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되는데, 네네. 누가 봐도 회사에서 너무 노는 것 같이 보였던 저가 올해 지금 개편에서 된통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회사에서 신설되거나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저부터 투입 이렇게 되는. 얼핏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 뭐 일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네. 마음은 불안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내가 어디까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건가. 그렇지.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그때 저번에 겨울에 만났을 때는 좀 위태위태함에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은 이제 없어졌겠어요. 네,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심리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회사를 이렇게 날로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일이 없어서 누군가가 잘려야 한다면 그것은 나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봄이 왔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군요. 듣기로 가게도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가게 근황은 어떠신가요? 가게도 코로나를 직면해가지고 정말 코로나는 제 인생의 IMF급의 거의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게가 조금 힘들다. 가게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괜찮아졌어요 좀?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게 회사 일이 또 많아지니까 가게와 그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힘들어져서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끌고 가네요. 아직 한참 가고 있는데 뭐 끝까지라 그래. 네. 아니 그만둘 줄 알았어요 저는. 한창 힘들 때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았었어요. 가게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가게 상담은 또 받아볼만 하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조언을 바랬는데 다더라고. 힘들면 하는 건 아니다. 야, 이 사람 웃긴다. 그때 내가 뭐 안 닫으려고 그때 엄청 이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뭔가 많은 걸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형이 너무 힘들면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약간의 건데. 경험담도 바탕이 돼 있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참프루가 좀 그랬거든. 네. 나는 이쯤 됐으면 이제 접어도 되겠다. 음. 근데 그때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정리가 됐으니까 그때 네. 또 얻은 좋은 경험들이 그래요. 뭐 있었죠. 나름의 망함의 선배로서 그렇지. 아직 안 망하셨지만. 그렇죠. 네네. 네, 망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렇지. 뭐 언젠가 끝이 나겠죠. 망한다기보다 언젠가 끝이 그쵸. 날 텐데 그렇죠. 그때 이제 참프루의 경험이 도움되는 끝이냐 아니면 안 되는 끝이냐 뭐 그건 좀 다를 수 있겠네. 근데 참프루의 그 조언 덕분에 가게를 닫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진지하게 실존적인 그런 철학적인 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경험일 수 있겠네요.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네. 다른 방향으로 또 고민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음흠. 그래서 참프루는 가게를 다시 여는 고민을 안 하고 있나요? 물론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을 계속 확인해 보고 있어요. 어느 동네로? 저는 요즘에는 좀 경복궁 쪽을 와, 보고 있는데, 서촌 이쪽 예, 일대를 좀 나쁘지 않네. 좀 고층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게 위치가 좀 높은데 그게 거기 높은 빌딩이 많이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많이 매물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층 이 정도는 조금 있어요. 근데 뭐 2층, 3층 빌딩밖에 없는 곳인데 대체로. 그래서 좀 네. 그 중에서 높은 데에서 인왕산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서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 동네 높은 층이 또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가게 자체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면 유동인구 끌어들이는 곳은 아니야. 맞아요. 네, 워낙 1층에 다 퍼져 있어서 굉장한 가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아예 누가 찾아오는 가게를 하지 않을 거면 조금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네, 근데 뭐 좀 저렴하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좀 풍광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일단은 인왕산까지야 기대를 못할 수 있는데 거기도 가맥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토속촌 삼계탕 앞에 가면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맞아요. 네, 거기 옥상에서 맥주 까먹을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조금 몇 년 됐어. 아직도 해주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제육볶음도 해주시고 해주셨는데 그 옥상 올라가도 불과 2층도 아니지. 그 약간 뭐 양옥집의 옥상 같은 느낌인데 충분히 좋았거든요. 괜찮아요. 네네네. 저는 그리고 밤에 그 성벽에 불이 들어오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오픈이니까 옥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찾아볼 수는 있다. 다만 이제 그런 데가 많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적당한 금액의 뭐 점포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돌아볼까 하고. 여름밤이 되게 성수기겠네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거기도 주택가가 많아서 민원 걱정도 조금 술집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가게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한 곳은 아무래도 주택가에서 이제 한두 개씩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초반에 고생을 엄청 하는 거고, 좀 번화한 데 있는 가게들은 이제 어차피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민원 상황이 또 발생하지는 않죠. 근데 약간 이제 여기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약간 막 생기기 시작한 데를 간다고 치면 그런 걱정은 해야지. 거기가 워낙 주택이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예민하게 굽니다. 네, 그래서 그 경희궁에 아침 있는 그쪽에라도 조금 상가가 오래된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이길래 거기도 보고 있는데 거기야말로 좀 민원이 걱정이 되는. 경희궁의 아침 건너편? 거기 아니면 그 아래 1층? 네, 그 아래 뭐 조금 그 축구 옆에 있고 뭐 사직동 뭐 이런 데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참프루 장사가 그렇게 뭐 음악 꽝꽝 해놓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손님들은 늘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 그렇겠죠. 뭐 고성방가하면서 하는 집 아니었잖아. 그렇죠. 뭐 몇몇 그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 동네 바이브가 굉장히 참프루랑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경희궁 아침 쪽은 생각해봐. 거기는 바이브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거기 월세 150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거기 궁뷰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1순위는 좀 저쪽에 위에 뭐 통인동이라든지 그렇지. 뭐 이런 데로 그쪽이 가고 좀 나는 오히려 거기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경희궁의 아침
아니고 그 옆에 광화문 용비어천가인가? 네. 그 지하에 아주 유명한 맥주집이 있습니다. 아, 꼭 그래요?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아주 특이하신 분입니다. 어. 네, 재밌는 분입니다. 사장님이 재밌어서 유명한.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맥주를 굉장히 잘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생맥주도 맛있게 따라주시고 또 이제 한 번씩 좀 남들 잘 안 파는 네. 그런 이제 캔 맥주 같은 것도 잘 갖다 놓으시는데 뭐 그런 거지 뭐 라면도 파시는데 라면은 2인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판 뭐 라면 12,000원 적혀 있거든. 무슨 라면을 들이 그냥 라면 끓여줍니다. 근데 그건 이제 2인분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괜찮다. 쥐포튀김. 그러니까 술에만 진심이시고 다른 아저씨는 좀 알아서 먹어라. 근데 뭐 앉아 있으면 과일도 좀 주시고 그런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잘 챙겨주시는 타입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사근사근하지 않은데 약간 다 볼 거 다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지. 약간 친데레군요. 친데레 기질이 좀 있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수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동네가 제가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정부 청사도 있고 막 이런데 좀 이제 콧대 높으신 분들이 많은 네, 동네이고 맞죠. 그런 손님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초지일관하신 면이 아주 좋습니다. 멘탈이 TV에서 굉장하신가 보네요. 분명히 TV에서 본 사람이 들어오는데도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는 손님 대접을 하시고 네, 또 안에 지금은 없어졌을라나 조그맣게나마 또 흡연 부스도 있어서 이분은 아시는 분이다. 뭔가 아시는 분이다. 약간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찾아서 알려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함께 가시죠. 네, 그리고 그 맥주집이 있는 같은 층 바로 옆에는 아주 또 룸이 있어서 굉장히 묘한 동네다라는 룸이 또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술집이 있어서 방에서 술 먹는. 네네네. 그래서 화장실 가면 아주 기가 막힌 풍경들이 연출되는. 편집해야겠다. 이거 당연하지. 이거는 정보성인데 편집해야지.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쓰기 특집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그 두 분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사실 그게 카피라이터라는 것도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짧게나마 자, 카피라이터, 캐치프라이즈, 슬로건, 설명, 문장 등 광고 문안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광고 문안을 영어로 카피라고 하기 때문에 카피를 쓰는 사람, 즉 카피라이터라고 부른다. 한국어로 광고 문안 작성가, 흔히들 예술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글쓰기 중에선 흔치 않게 철저히 상업적인 의도로 쓰이는 글쓰기를 한다. 라고 설명이 써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네. 그대로네요. 정말 원론적인 네. 저도 카피라이터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을 때 그대로 몇십 년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요? 어디 출처는 그 백과사전. 네네네. 그런 거로 찾았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돈 되는 글쓰기를 지향하지만 이게 사실 글로 직접 돈을 번다기보다는 뭔가를 팔 수 있는 글을 할 수 있는 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나도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돈 되는 글쓰기랑 뭔가를 팔리기 위해서 글을 활용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 왜냐하면 다르네요. 본인이 카피 몇 자에 얼마 받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카피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딥하게 들어가면 광고에도 여러 가지 장치와 기법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어느 단계에 지금 마케팅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알리게만 하는 그런 광고들에서는 직접적으로 뭔가 팔리게 하기보다는 그냥 홍보를 위한 그런 글도 많이 쓰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돌아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한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건 맞지만 직접 돈이 든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직업. 언론 매체에 속해 취재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에서 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찾아본다. 위키에 있었는지 본인이 썼는지. 위키에 있습니다. 이거 나무 위키에 있습니다. 네. 휴일이 거의 없다. 이거 저번에 얘기했는데
거기도 정확히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쉬는 날에도 신문이나 기사는 나오고 네, 있다. 그게 가장 알기 쉬운 설명이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됐는데 주말부 기자는 따로 있어서 요새는 이제 분업화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 주말부 기자는 주로 방송에 음. 방송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미리 써놓은 것들을 좀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방송에 주로 주말부들이 좀 운영되는 편이고 나머지 매체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고정화되진 않았어요. 주말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주 6일을 근무를 하죠. 근데 이제 주 6일인데도 하루에 뭐 그 쉬는 날 내가 뭐 터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담당 기자가 들어가야 가장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지 않나?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더 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생각할까? 근데 아주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은데 왜 유난히 좀 이렇게 많이 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첫 번째 자꾸 9시 뉴스를 하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 이미지도 좀 있고 두 번째는 돌발성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6일 주 7일 일하는 친구들을 이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앞으로 한 2달간은 뭐 이렇게. 근데 나는 신나게 소개팅 하다가 뉴스에 뭐 연락 오잖아. 갑자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멋있다. 돌발성이 주는 이미지가 저 직업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하드하고 뭔가 자기 시간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분 대기조 같은 그럴 느낌이네요. 때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 아주 잦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기자라는 직업이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는 미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번에 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는데 생각보다 3D 직종이다. 생각보다 대놓고 3D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대놓고 3D인가요? 요새는 이제 그 좀 더럽다까지 포함해서 4D 같은 느낌인데 그 더러운 게 그러니까 니네들 더럽다 약간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여하튼 네, 여하튼 그러고 이거 좀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기자에게 필요한 능력, 문장력, 설득력, 그리고 인터뷰 능력.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능력이거든요. 인터뷰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또 말을 잘하는 거기도 하고 사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되고 뭐 속기 능력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속기 능력 필요한가요? 속기 능력은 항상 기본기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 손을 놓고 치는 법을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제 정식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 학교 다닐 때 자판에 손을 이렇게 놓고 타자 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많은 기자들이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빠른 독수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해내야만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치는 자기만의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생겼구나. 모두가 다 쿠세가 있듯이 기자들도 저도 그래서 보면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속도를 맞추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해내야 되니까 하게 되는 건 분명히 있어. 그럼 이것도 상대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신입 기자들 중에서 남들보다 타자가 더 빠르다. 그러면 인정을 받죠. 그거는 이거 중요한 신입 능력이구나. 기자로 봤을 때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속기사가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많은 말과 이제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 숙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다각도로 그 사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판단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누군가 그 상황을 열심히 기계적으로 기록을 해주면 나중에 이걸 복귀했을 때 훨씬 좋은데 그걸 옆에 있는 친구가 워딩을 받아봤는데 익숨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안녕하세요 변익수입니다라고 돼 있는 건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녕한테 이렇게 돼 있으면 알아는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초성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얘가 과연 이걸 다 커버를 했을까,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나는 저 사람 표정 보고 말투 보고 손짓 보고 옆 사람들 반응 보고 하느냐고 워딩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다 해놨다고 내가 굳게 믿고 일을 하는 것과 불안한 것과 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옆 팀에서 뽑은 헤드라인과 내가 뽑은 헤드라인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봤더니 기록의 차이 때문이라면 물 먹는 거죠.
그렇구나. 네, 중요한 능력입니다. 속기는. 그래서 이렇게 찍 해놨었는데 필요하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럴 건 아니고. 네. 뭐 체력과 정신력 이것도 저번에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역시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체력과 정신력도 사실 모든 직업에 필요한 거잖아요. 약간의 사명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필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누가 사명감 갖고 일하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알고 실제 그런 기자들이 많은 것도 내가 아는데 그래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이제 정의로운 기자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 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 대한 사명감만 있으면 소위 말하는 지저분한 기사 안 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게 자기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지저분한 기자가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타입이 있는데 지저분한 기자들이라서 기레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기사 같은 거 막 자극적인 거 이게 그냥 목적이 자극에만 있는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보면은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욕을 먹을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일하는 기자들 중에서는 기자라는 그냥 그 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볼 줄 알고 꾸밀 줄 아니까 그거 자기 방향대로 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의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추구하는. 나는 확신범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가 뭐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일하면 월급 나오겠지라는 기자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언론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서로 간의 싸움이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질이 낮은 싸움인 거야.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번에 이걸 조금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저는 한겨레 신문이 그 퇴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처음 알았어요. 조선일보 퇴사자들? 그 조선일보 퇴사자들 그런 신문들이 많이 있죠. 뭐 언론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나 뭐 옛날에 뭐 영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기자들의 모습 있잖아요. 뭔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봐와서 그런지 저번에도 질문했던 그런 뭐 기자가 되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뭔가 사명감이 넘치고 이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어져서. 네. 근데 사명감 그 얘기하니까 저희도 기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만든 광고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린다 이런 것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 똑같이 자극적인 것들로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안 돼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리고 그걸 한데. 얘기하면 되게 특정돼. 네. 잘릴게요. 저격될 수도 있어요. 잘릴게요 이거. 궁금해서 그래 진짜. 네.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 지금 생각나는 게 저도 없네. 예전에 카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닌 거 많다고. 근데 그게 나오네요.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렇지. 세상에는 모든 니즈가 있어요. 맞아. 클라이언트도 좀. 근데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자랑 비슷하게 전체 어떤 광고 시장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광고인이나 광고 쪽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형식이 글이 되면 그죠? 그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과 글을 떼놓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그런지. 맞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소리를 내지 않고 몸짓으로만 뭘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배력이 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궁금했었는데 저는 카피라이터가 되게 인기 직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뭐 자료가 기자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카피라이터 하려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점점 인기가 줄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카피라이터가 인기 직종인 이유는 네. 이 시장의 법칙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베일에 쌓여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지. 어느 정도의 환상이 좀 있었죠, 저도. 네, 막 멋있잖아요. 저스트 두 잇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 이 이미지로 딱 하면 저도 이제 그 광고하는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미지가 약간 막 뭔가 이렇게 사색에 젖어 있다가 한 문장을 휘갈기면 막 와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아까 이제 잠깐 했는데 그 친구가 뭐 맥주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노상 그걸 마시면서 자기가 잘 안 썼거나 모르는 감정과 단어들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애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근데 몇 날 며칠 하고 있는 걸 보면 약간 페인이 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그리고 막 내가 뭘 썼는데 이게 세상에 이미 존재할 수도 있어서 그걸 또 다시 검증을 하려고 하고 막 야 정말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되는 글쓰기랑은 나는 차이가 있다고 느낀 게 이제 그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아트 디렉터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또 이미지화하고 뭐 시각화하고 하는 작업들이 덧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 자체가 주는 것도 당연히 있고 또 광고 모델이 있죠. 또 광고를 전파하는 수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피 자체를 돈 되는 글쓰기다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것 같기는 합니다. 내가 작가면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페이지당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세상의 모든 의사소통이 말과 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광고는 크게는 사실은 말과 그림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비주얼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고 동시에 이제 말과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제품을 잘 포장하는 그런 일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조금 예를 찾아봤어요. 이거 읽으면 노잼일까요? 아니 뭐 네. 네. 그 제가 재밌게 읽었었던 뭐 책이나 뭐 작가들 이런 예시를 갖고 왔는데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막 글쓰기 같은 거에 많이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마침 그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가는 어떻게 글을 쓸까 하고 궁금해서 책을 사서 봤는데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각나는 부분이 이분이 매일매일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정해놓고 그 사람이 또 달리기도 매일매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글을 매일매일 쓰고 고독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글쓰기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또 영문으로 먼저 글을 쓰고 이거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좀 특이한 방법으로 또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랑은 또 맞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도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알아서 뭐 터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였고 찰스 부코스키라는 사람도 좀 하루키랑 비슷한데 이 사람도 맨날 막 술 먹고 막 도박하고 경마하고 막 이러는데 원고지 제가 기억나는 원고지 200자인가 그거를 하루에 꼭 썼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계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고 아무리 글이 안 써져도 하루에 목표한 원고를 채우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 네. 그게 그래서 엄청 대단해 보이나요? 한 달 전이었으면 대단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한 달 전에 생각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되게 많이 욕을 먹고 아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변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히친스 같은 사람,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사람도 저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 이야기를 보는데 타티를 많이 즐겼대요. 그래서 만취한 와중에도 뭐 무슨 글을 써야 된다 하면 혼자서 방에 잠깐 들어가서 후루룩 썼는데 그 뭐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좋은 글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은 이유는 뭐 이 세 사람 모두 다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세 사람 다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구나 라는 의미에서 본인들만의 뭔가 글쓰기의 방식이 있는지 그런 거를 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직업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카피라이터는 라이터가 붙는 모든 직업 중에 가장 글을 적게 쓰는 맞아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적어야 미덕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예시로 든 그런 작가들은 소설가거나 뭐 그렇죠. 히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세이스트거나 이렇게 긴 글을 주로 쓰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카피라이터는 시인이나 철학자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실제로는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나서 그 중에 베스트를 고르고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형도 글을 이걸 뭔가를 일적으로라도 뭔가를 쓸 때 실제로 뭔가를 쓰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건가요? 실제로 뭔가를 쓰는 시간도 있긴 한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직종의 글 쓰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다거나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저희도 똑같이 근데 그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술을 마시거나 술을 한다 그럼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뭐 생각을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저도 최근에 맥주 광고를 했었었는데 어떤 거요? 이것도 얘기하기가 예,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 PT였는데 떨어졌어요. 조만간 새롭게 완전히 이 정도 얘기해도 다 알겠다. 새롭게 출시되는 국산 맥주인데 네. 네, 그거 관련해서 하면서 뭔가 다른 맥주들을 또 한 번씩 다 마셔봐야겠다. 그래서 맥주를 종류별로 다 깔아놓고 각각의 느낌들을 이렇게 다 적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도 했었고, 네. 근데 고유의 방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방식이나 뭔가 자기가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감각적인 글을 쓰는 직업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감각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록을 위한 경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저희는 방대한 기록을 다 흡수를 해서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써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맥주 관련된 글을 쓴다면 먹어보는 건 되게 일부분인 거죠. 맥주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왜 만드는지, 뭐 어디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총 기록을 망라해서 글을 정리하는 거라면 맥주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제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그때 제가 봤던 친구는 어쨌든 그 눈앞에 있는 자기가 광고를 해야 되는 맥주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일 시작하고 이제 선배 카피라이터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독자들에게 쓰는데 우리가 쓰는 글은 사진 찍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훑고 지나갈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진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카피라이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에 들어오려면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뭔가 생경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조합의 키워드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무게를 실죠.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짐작은 하겠지만 글쓰기를 하는 직업들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카피라이터나 기자나 이게 아까 내가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방식이 말과 글로 이루어질 뿐이라고 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네, 맞아요. 우리가 기교를 쓰는 기사를 많이 본 적 있나요? 없죠.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도 괜찮은 기사와 아닌 기사는 구분이 되죠. 그죠? 읽으면. 네. 그러니까 기사에 맞는 글쓰기 방식은 좀 따로 있죠. 여기 적혀있는 예시들은 하나도 안 맞아. 그렇죠. 이건 소설가들이니까. 네. 그리고 나는 이런 예시를 우리가 뭐 아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좀 예민한 질문을 했지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방식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지. 실제로 술 먹고 글 쓴 사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내가 뭘 쓰고 싶은지에 대한 취향을 빨리 찾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그 다음에 뭐 사례 조사를 하든가 본인의 또 감각을 이제 좀 발전을 시키던가 좀 예민한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처럼 말과 글을 쓸 수는 없거든. 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꼭 어떤 문법이라든가 막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네. 기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사는 이건 정형화되지 않으면 용납이 잘 안 되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사에 들어갈 사람들은 매우 실존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는 어떤 개인이거나 많아봤자 두세 명을 넘기지 않는 경우들이 기사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게 틀리면 사실은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기자는 그런 칼럼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같은 동일한 사실을 대하는 뭐랄까 그 시선? 시선도 굉장히 다르고 얼만큼 관여하는지는 사실 기자들에게 뭔가 진짜 개개인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의 성향은 진짜 객관적인 사실만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아예 최대한 배제하는 편이신가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팩트, 그지? 그 팩트란 말 사람들이 많이 참 잘 쓰시는데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그죠? 그렇죠. 이게 철학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 변증법적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람은 밥 한 그릇으로 배가 부른다라는 태제가 나오면 안티테제는 아니야 강호동은 한 그릇으로 배부르지 않을 거야. 그럼 다시 이 사람이 아니야 강호동도 가마솥으로 하나를 먹으면 배부를 거야. 근데 다시 그 사람이 가마솥이 손바닥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걸 말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기자 개인의 그 기사 내가 뭘 취재하고 뭘 쓸 것인가에 이미 자기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나는 정의로운 기사를 쓰겠어라고 아주 모호한 문장을 띄운다 해도 그 정의는 자기의 기준인 거죠. 그 정의를 5천만 국민이 똑같이 인정하는 정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취재한 게 얼만큼 그 취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의 얼만큼 사실관계가 부합하느냐. 그죠? 나는 서울시장 후보 땡땡땡을 만났는데 기사에는 옆 후보 얘기 쓰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틀린 기사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썼어. 정확하게 뭐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썼어. 그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뭐 다 틀린 얘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선호하는 바는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쫙 수려하게 뽑아내는 기자들이 있고 사실관계를 잘 쓰는 기자들이 있어. 저도 선호하는 바는 있는데 그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난 팩트가 좋아. 스트레이트 쓰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팩트가 뭐야? 뭐 사실이 뭐라고 들어오면 그래서 정리한 거는 기자들은 자기 관점에 맞게 취재를 잘 하는 기자가 좋은 기자다. 근데 기레기의 출발도 그 지점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당당하고 솔직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그치? 난 맞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면 이상한 기사가 나오게 되고 또 글쟁이들이 그런 게 있거든. 이상한 기사 지가 써놓고 또 옆에서 뭐라 하면 욱한다? 욱해가지고 또 아니라고 뭐 내가 맞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싸움 저는 이게 태초의 싸움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또 때로는 그런 상황들의 억지스러움을 언론이 권력으로 누르는 상황도 있었겠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 지록위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런 문제가 여하튼 답변이 아주 제가 원래 의도하신 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좀 신기한 게 기자랑 굉장히 다른 직업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팩트 결국은 사실 없는 얘기를 허구를 지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카피라이터도 있는 제품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의 특정 기능을 최대한 부각해서 글을 쓰는 거지 없는 기능을 뭐 이거 그거 됩니다. 이 맥주 마시면 뭐 당신은 슈퍼스타가 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걸 한다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하는데 약간 대놓고 저희는 의도하고 목적하는 게 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씀으로써 어떤 생각이 들게 하겠다라는 게. 근데 이제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고 하는 거의 차이인데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그리고 저 또 궁금했던 게 기자에게 필요한 능력에서 문장력과 설득력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장력보다 설득력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의도된 글쓰기를 할 때 이것들이 왜곡되지 않게 혹은 다른 글보다 더 돋보인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굉장히 긴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쓴 글은 결국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한 광고주에게 허락을 받고 그분이 동의를 해야지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왜 좋은가에 대한 타당한 그런 설득력을 갖고 그러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깊은 사고도 결국은 그런 뒷받침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글을 쓰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더 낫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광고주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글이 좋다라는 거를 오케이를 받아야지 내보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요 대목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이것도 골고루 다 필요한 능력이죠 당연히. 근데 네네. 어떤 것에 본인이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자가 되는지 결과값이. 근데 이제 빠진 게 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절제력과 집요함. 아 집요함. 네, 집요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절제력은 쉽게 말하면 꾸며내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여기다 훅가시 죄송합니다. 훅가시를 주면 맛깔져 보일지는 알아.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보입니다. 근데 그걸 써도 뭔가 검증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알아. 그래서 쓰고 싶어지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출고를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특종, 뭐 요새는 단독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저 사람만 아는 얘기를 풀어낸 것 같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기사의 마케팅 수단이죠. 거기다 특종을 단독을 붙이는 건 내게 다른 것보다 뭐 빨랐고 뭐 하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소식입니다를 부각하기 위한. 근데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는 그게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이 돼야 돼.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나만 아는 얘기를 썼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실로 믿고 합니까? 최소한. 근데 단독이 아니라 독단인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제력. 어떤 기자들은 근데 그걸 미덕으로 알아요. 나만 아는 얘기. 근데 그게 지 마음의 소리인지 확인이 되는 세상에 존재하는 얘기인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야. 되게 어렵다. 네, 근데 절제력이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넘어가거든. 그거는 마약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분들을 기자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디스패치 같은 그런 경우는 쟁여놓고 쌓아놓고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써먹으려고 일부러 안 까고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디스패치를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러니까 좋게 본다면 말 좀 이상한데 굉장히 그 기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인정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있죠. 집요함. 네. 절제력은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는데 그건 내가 그 업태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말은 못 하겠는데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취재하는지. 근데 집요합니다. 정말 집요하고 그게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적법과 위법의 수준을 넘나들 때도 있어. 근데 이제 기자들이 또 가져야 될 고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취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이제 접어두고.
근데 그 집요함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어쨌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인정을 맞아. 하던가 부인을 하던가 네. 그럼 어쨌든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기사들이 있다는 거지. 모든 기자들이 그거 보고 다 달려들었는데 확인이 안 돼. 그게 과연 특종일까? 취재원이 자기 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뇌피셜. 네. 그럴 수도 그런 사례도 있구나.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절제력과 집요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문장력은 이거는 이제 이 직업을 조금 몇 년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필요해지는 능력은 맞는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미 대충 기사들은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만 다르지 형식은 다 비슷하잖아요. 전개되는 방식이. 그래서 문장력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뭐 자기가 좀 더 다른 피처를 쓰는 쪽으로 좀 진화하고 싶거나 뭐 아니면 뭐 논설실로 가야 될 정도로 아주 베테랑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차원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또 습득력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절제력과 집요함 다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전에 혹시 저기 그 둠 게임 아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저 3인칭 뭐 롤플레잉의 쇼시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템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달라지잖아. 그거 왜 상황에 맞게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쓰고 감탄 좀 하지만 이네. 그거 남들이 보면 못 아니니까. 대신에 기술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여러 개를 가져라.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이트 단수는 그 팩트 기사만 잘 쓰는 놈이니까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또 스케치, 이런 스케치는 우리가 쫙 어떤 상황을 보고 전체를 이렇게 그려주는 기사거든요. 또 어떨 때는 해설 기사, 또 어떨 때는 뭐 기자 수첩도 써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적당한 수준까지는 다 좀 기술을 익혀라. 이 기술적으로 쓸 수 있게 당장 뭐가 필요한데 쟤는 저거 못 쓰니까 쟤는 버려 이렇게 되지 말고 일정 수준까지는 다 레벨을 올려놔라. 그래 아이템 막 갈아 끼듯이 오늘은 이 기사가 너한테 할당되면 그것도 괜찮게 써내고 아주 뭐 수준 높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전반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은 기자라기보다는 소설가 쪽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 네. 소설가 딜레마인데 기자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기자 굉장히 글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 글이 메인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광고를 만드는 그거고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만 핵심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정말 기깔나게 잘 쓰는 사람이 좋은 카피라이터는 또 아니거든요. 100% 동의합니다. 그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그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다 보면 유난히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 날이 있어. 어떤 날이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을 때. 그러면 그냥 한 바닥이 채워져. 왜냐면 나는 보고 들은 걸 옮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문장력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실수가 잦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 상황을 뭘 꾸며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의 그걸 넣으려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화산이 터지면 화산의 불기둥이 보이는가? 뭐 먼지는 몇 미터까지 솟아올랐나? 어디까지 퍼지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시뻘건 불기둥이 올라왔다. 그 기사에 필요 없어. 그거 그렇죠. 화산의 불기둥이 안 시뻘건 게 어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과 묘사를 좀 없애면 간결한 글이 되고 훨씬 더 좋은 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 감정에 요동치면 기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는 편이에요, 저는.